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처음 진행됐을 때에는 사람들이 갸우뚱했었죠. 과연 트럼프가 이길지 시진핑이 이길지 아리송이기 때문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는 몇 년밖에 정권을 잡지 못하지만 시진핑은 평생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진핑이 이긴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을 보면 미국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 입장에서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데요. 현재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이 폭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도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인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반가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시기를 점점 늦춰잡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0년 전에 2026년만 되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전망을 2035년으로 늦췄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시기를 9년이나 늦춘 것인데요. 그런데 막상 2035년이 다가오면 이것을 또 늦출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국의 성장 동력은 점점 식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2개의 영상을 통해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여러분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상하이 부동산도 꺾이기 시작했다는 내용과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50%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중국이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새로운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돈을 풀 여력이 과거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주식보다는 미국과 한국 주식을 매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렸던 것이었죠. 중국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만약에 중국의 부동산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난리 나겠죠? 사람들은 내 부동산이 떨어지면 당장 지갑부터 닫습니다. 내수가 바로 위축되죠. 한국도 한때 동학개미 운동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엄청 매수했잖아요. 9만 원대에 매수하신 분들도 꽤 계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다들 이런 짤을 올리면서 삼전은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거의 주문을 외웠죠. 만약에 이때 어떤 분이 전 재산을 삼성전자의 고점에서 몰빵했었다면 그분은 쉽게 소비를 못합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오마카세 한번 먹으면 삼성전자 주식 몇 주 사는데 이게 넘어가나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투자금이 더 클 수 있는 부동산의 경우는 더 심하겠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면 중국 도시들의 전월 대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하늘색과 검은색으로 표시된 2선 도시와 3선 도시는 2021년부터 부동산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선 도시들도 최근에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로 보면 부동산이 별로 안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한참 오를 때 보세요. 코로나 때에도 부동산이 꽤 올랐었는데요. 그때에도 0.5% 이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0.3% 이렇게 빠지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꽤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1선 도시들은 그나마 덜 빠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름 선방하고 있죠. 2023년 중국에서 1선 도시 리스트를 발표했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 이런 것들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1선 도시가 될 수 있는 유망도시 15개도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그래도 그나마 부동산이 덜 빠졌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부동산 하락 시기에 서울 지역이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들이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전국을 다 돌볼 수가 없죠. 일단 덩치 큰 녀석들부터 살리면서 급한 불을 끄고 봐야 됩니다. 7월 24일 중국에서 정치국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충격적인 문건이 공개되었죠. 시진핑이 입버릇처럼 강조해온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야. 이러한 슬로건이 이번 회의 발표문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부양이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부양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러한 시진핑의 의지를 봤을 때 앞으로 부동산 관련된 부양책이 몇 개 나올만 하겠네요. 그리고 내수 진작과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환율 개념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환율을 체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달러가 오르면 위안화는 약세를 보이죠. 반대로 달러가 떨어지면 위안화는 강세를 보입니다. 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파란색이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고요. 초록색은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달러의 가치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면 위안화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1달러를 환전하기 위해 더 많은 위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니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분을 살펴볼까요? 최근에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더욱더 큰 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중국의 부양책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중국으로 투자금이 들어왔다. 사람들이 달러를 팔아서 위안화를 사서 중국 주식을 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중국의 부양책이 인정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7월 24일 홍콩 항생지수는 4.1%나 오르는 모습이 나왔죠. 하루 만에 4%대 강세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미국의 S&P 500 지수를 보면 추세적인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항생지수가 하루 동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미국 증시는 연초부터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투자자들은 중국에서 돈을 빼서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먼저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는 중국 투자를 거의 모두 회수했다고 며칠 전에 밝혔습니다. 원래 캐시우드의 ETF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비중을 거의 25% 정도 유지했었는데요. 최근에 앱 세미나를 통해서 그동안 중국 주식 비중을 점차 줄여왔다면서 지금은 중국 주식들을 모두 털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식시장이 새로운 강세장에 들어서면 다시 중국 주식을 매입할 의사는 있다. 이러한 발표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워런 버핏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중국 전기차 대장주인 비아디 주식을 또 매각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죠. 물론 이분은 꽤 오래전에 비아디에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각하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타를 싫어하는 워런 버핏이 이례적으로 중국 주식에 대해서 단타를 한번 했습니다. 물론 TSMC는 대만 회사이긴 하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TSMC를 3개월 만에 매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아시아 증시에서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빠져나가는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중국에서는 자금이 유출되었고 일본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증시에 돈이 몰렸다는 그림입니다. 중국이 지금 부양책으로 증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미중 관계 개선이 없다면 추세적인 반등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중국을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때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미국은 이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7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IPEF 4차 공식 협상 부산에서 개막, 이런 이야기가 있죠. IPEF라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 간의 협력체인데요. 작년 5월 달에 바이든이 일본을 방문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11월쯤에 출범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IPEF 참여국 14개를 살펴보겠습니다. 태평양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IPEF에서 I가 인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요즘 세계의 공장들이 중국에서 인도로 옮겨가고 있죠. 공급망의 근원지로서 인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급하게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관련된 광물들이 많이 나오죠. 중국의 강점 중 하나가 광물 자원이잖아요. 이를 견제하기 위해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포섭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 강국이죠. 바이든이 반도체에 꽂혀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된 것입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에 있어서 필수적인 섹터죠. 요즘 들어 2차전지 섹터가 너무 오르죠. 그 중에서 포스코 그룹이 엄청 오르는데요. 포스코는 이미 양극재의 원료인 리튬 광물에 대한 내재화 준비를 이미 마친 상황입니다. 그만큼 광물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러한 2차 전지의 강세가 이어지면
광물 관련주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관련 섹터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2차 전지가 너무 오르다 보니 상대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있는데요. 반도체의 대장 중 하나인 엔비디아의 주가는 여전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4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다 보니 반도체 섹터 자체가 조정을 받았다고 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바이든도 꾸준히 밀고 있으니 국내 반도체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